네, 안녕하십니까. 동양사상연구소의 강기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림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동양학을 공부하는 학인이라서 유림방송의 개국은 저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에게 이렇게 그 주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그 주역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주역의 어떤 구체적인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역 또는 역경이라고 하지요. 주역, 역경,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역에 대해서 다 대개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그러면 주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를 보면 이렇게 점치는 책이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점치는 책. 맞는 얘기입니다. 주역은 점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학의 최고 경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우리 유림방송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유학의 최고 경전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비과학적인 미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 두 개, 점치는 책이다 또는 유학 최고의 경전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비과학적인 미신이다 또는 초자연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두 가지는 틀린 말입니다. 주역에는 주역은 비과학적인 미신이 아니고 동시에 주역에는 초자연적인 신비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역은 우리 유학의 경전이기 때문이지요. 주역이 유학의 경전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비과학적인 미신 또는 초자연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퍼졌냐 하면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소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 라이프니츠라는 학자가 이제 이진법을 고안했죠. 미적분을 고안한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라이프니츠가 자신이 이진법을 고안했는데 나중에 이 주역을 보니까 이미 자신이 창안했다고 생각했던 이진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주역은 음과 양의 그 이진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라이프니츠는 그 자신이 그 필생의 연구에 대한 그 해답이 주역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하에 주역을 열심히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20세기로 넘어와서 닐스 보어라는 유럽의 물리학자가 닐스 보어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인데요. 닐스 보어는 그 상보성의 원리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모든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이다라는 그 명제를 남겼는데요. 이 명제를 통해서 양자역학의 토대를 정립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닐스 보어가. 그래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인데요. 그 닐스 보어가 그 자신이 정립한 이 상보성의 원리가 주역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과 그 주역이 상징하는 태극을 자신의 그 가문의 문장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기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주역 안에, 주역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성립된 책인데요. 그 안에 20세기의 물리학자가 스스로 고안했다고 생각했던 상보성의 원리가 들어있는 이런 일들이, 또는 라이프니츠가 창안했던 이진법이 들어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역은 초자연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심지어 주역을 그 외계 문명이 남긴 책이다. 외계 문명이 지구인에게 남겨준 책이다. 또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초고대 문명이 남긴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는 없고요.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역이 이런 뭐 비과학적인 미신이다, 초자연적인 신비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주역의 구절들이 이 알듯 모를 듯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구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알듯 모를 듯.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구절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역에. 그런데 이거는 신기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유학의 경전인데 경전이라는 것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역이 유학의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유학을 공부하는 이 학인들이 주역을 100%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처럼 해석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 차차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주역의 주역이 담고 있는 뜻이 100% 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구절이 있지만 차차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더 많은 뜻이 알려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계속 노력을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모든 구절을 해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렇게 주역은 점치는 책이고 유학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주역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는데요. 우리 동양에서는 인문학을 대체로 문사철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이건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학문인데 사람을 알려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문사철이 바로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사서삼경이 이제 사서삼경의 삼경이 시경, 서경, 역경인데요. 역경 주역이죠. 그대로 문학, 역사, 철학입니다. 시경이 이제 문학이고 시가 이제 문학의 최고 형태지요. 서경은 이제 역사책이고 세 번째로 역경은 철학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경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점치는 책이면서 유학 최고의 경전이고 인문학이면서 인문학 중에서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거죠. 점치는 책인데 어떻게 유학 최고의 경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흥미있는 대목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주역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점치는 책이 어떻게 유학 최고의 경전이 됐을까?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주역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치는 책이 어떻게 유학 최고의 경전이 될 수 있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치는 책이 경전이 되기까지 그 주역은 점의 왕국이었던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우리 한반도가 있고 여기가 중원 대륙이지요. 여기 황하강이고 여기 이제 양자강이 보입니다. 이렇게 황하강 유역의 중원 대륙에 자리 잡았던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대략 기원전 1600년에서 기원전 1046년까지 대략 600년간 존재했던 왕조입니다. 은나라. 그리고 이 은나라는 동이족이 건국한 나라죠. 동이족. 우리 한반도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도 동이족의 한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관련이 있는 나라죠. 은나라. 이 은나라가 점의 왕국이었습니다. 점의 왕국. 은나라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가령 조상님께 어떤 제사를 올려야 된다. 오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길일인가요? 아닌가요? 점을 쳐서 오늘 제사를 지내면 좋겠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가령 뭐 이 비가 안 오면 뭐 언제쯤 비가 올까요? 점을 치고
뭐 이런 일상생활, 뭐 병이 걸렸다. 언제쯤 병이 나을까요? 아니면 저쪽 집안과 지금 혼사가 오가는데 저쪽 집안과 저희가 혼사를 맺으면 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점을 쳐서 길하다 이러면 그 집안하고 혼사를 맺는 것이고, 길하지 못하다 이러면 혼사를 맺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일상생활이 점으로 결정됐고 나라의 일도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가령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다. A라는 장군을 내보내면 전투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장군을 출정시키면 이긴다라는 점괘가 나오면 그 장군을 출정시키는 것이고, 안 된다, 진다, 흉하다라고 나오면 그 장군은 사령관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점을 쳐서 결정했죠. 또는 저쪽 지역에, 저 남쪽 지방 저기에 학교를 세울까요 말까요? 점을 쳐서 세워라, 세우면 길할 것이다 점괘가 나오면 학교를 세우고, 아니다라고 나오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이 서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정말 점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은나라가. 그런데 이 고대에는 사실 동서양이 비슷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 신탁, 점을 쳐서 그 국가 대사를 결정했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점을 쳐서 결정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거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죠. 그 선지자들이 왕 노릇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 티벳에는 달라이라마가 국가를 지도하죠. 종교 지도자가 국가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 국가 대사를 점을 쳐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 고대에는 동서양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나라가 그러면 뭐가 다른가? 은나라는 그 점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점을 보시면 이게 이 갑골점 사례인데요. 갑골점. 이 갑골문 아시죠? 갑골문. 거북 등딱지를 가지고 점을 쳤던, 은나라 때 점 쳤던 기록입니다. 이 갑골문 뭐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상 전에 2500년이 아니죠. 3500년 전에 은나라 사람들이 점을 쳤던 기록입니다. 갑골문 기록. 여기 보시면 이쪽 줄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상제께서 4월에 이르러 비가 내리도록 하신다. 당시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가 언제 올까를 점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왼쪽에는 상제께서 4월에 이르러 비가 내리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4월쯤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4월에 비가 올까를 하늘에 묻는 것입니다. 이쪽은 보시죠. 상제께서 이번 4월에 이르러서는 비가 내리도록 하기를 마땅치 않아 하신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반대죠. 이게 뭔가 벌어지는 상황이 양입니다. 비가 내린다, 양.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음이죠. 양과 음. 바로 이게 양과 음의, 음과 양의 원형적인 형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4월에 과연 비가 올까를 물을 때 어떻게 묻냐 하면 한쪽에다가는 상제께서 4월에 이르러 비가 내리도록 하실 것이다. 이 상제의 뜻을 쓰고, 이쪽께서는 상제께서 이번 4월에는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하신다. 이렇게 상제의 뜻을 양쪽에 쓰고 이 거북 등딱지를 불에다 굽습니다. 불에다 구우면 이렇게 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불에다 구우면 없던 금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금이 이게 복입니다. 복자. 한번 제 써볼까요? 이게 한자로 복자죠. 전복자입니다. 복채를 낸다 할 때 복이죠. 이게 전복자인데 바로 이 전복자가 어디서 왔냐 하면 여기서 온 것입니다. 이 거북 등딱지를 불에다 구웠을 때 이제 갈라진 금이 간 이 금을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복. 뭐 여기도 복이 보이시죠? 뭐 이렇게 이 금이 갈라졌죠. 그러면 이 금이 갈라진 것을, 이 금이 바로 하늘이 내려주는 그 조짐, 계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하늘의 뜻이 이쪽에 있는가 이쪽에 있는가를 판단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쪽에 실려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4월에 비가 올 것이다죠. 하늘의 뜻이 이쪽에 실렸다고 하면 4월에는 비가 안 올 것이다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느냐? 가운데 판단이 쓰여 있습니다. 예. 보시죠. 왕이 점괘를 보고 해석하시기를 정일에 비가 내린다. 아니면 신일에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왕이 해석했습니다. 왕이 해석을 가운데다 써놨습니다.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왕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참 지나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과 보실까요? 열흘 뒤인 정유일에 정말로 비가 내렸다. 왕의 점괘 해석이 맞은 거지요. 왕께서 정일에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갈라진 이 금 복을 보고 해석을 했는데 열흘 뒤에 보니까 실제로 그날이 정유일이었습니다. 정일에 비가 올 거라는 해석이 맞았지요. 예. 은나라 왕, 은나라 천자가 이 점의 해석을 맞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은나라는 이 점을 치고 나서 그 해석을 기록을 남겼고 실제로 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은나라의 이 왕은 누구냐 하면 점치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왕입니다. 예. 점치는 사람의 그러니까 최고로 점을 정확하게 잘 치는 사람이 은나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나라 왕 입장에서는 이 점 해석을 맞춰야 되겠죠. 이게 틀리면 왕의 권위가 깎여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은나라 왕이 점괘가 잘 맞았을까요? 잘 맞지 않았을까요? 잘 맞았죠. 왜냐하면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은나라의 강역을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2500년 전의 나라인데 차지했던 범위가 이렇게 중원을 제패했습니다. 중원을. 무슨 은나라는 군사력으로 중원을 제패한 게 아닙니다. 뭘로 제패했느냐? 점괘를 맞추는 능력 하나로 이와 같은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이 중원의 패자가 된 것입니다. 은나라가.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나라 천자에게 점이 얼마나 중요했을지 아시겠죠? 예.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 주역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기록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주례의 춘관 점인조. 그러니까 주나라에서는 이 점치는 사람이죠. 점치는 사람이 관직이었습니다. 관직. 그래서 주나라의 관직인 점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주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거북점과 시초점을 치고 나면 기록을 남겨서 비단에 메어둠으로써 그 물었던 내용을 나란히 정리해 둔다. 한 해가 끝나면 그 점이 적중했는지 여부를 집계한다. 예. 아까 보셨죠? 예. 예. 이거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인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북점과 시초점을 치고 나면 사관은 필히 거북점에 물었던 일이 내용과 나타난 조짐을 대쪽에 기록해 둔다. 그것을 신에게 예를 올리는 비단에 매어 함께 보관한다. 그리고 보관하고 그 결과가 한 해가 끝나면 그 점이 적중했는지 여부를 집계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노력을 볼까요? 그래서 은나라 천자와 그 천자가 이끄는 점인 집단,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주역이란 역경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역경을 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은나라 천자와 점인 집단. 예. 근데 왜 은나라인데 주역이냐? 그러니까 주역은 은나라에도 역경이 있었고 주나라에도 역경이 있었습니다. 은나라의 역경은 귀장역입니다. 귀장역. 주나라의 역경은 주역이죠. 그래서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는 은나라의 귀장역을 물려받아서 내용을 좀 바꾼 것이 주나라의 역경입니다. 그리고 이 역경의 주형성된 시기는 은나라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천자와 점인 집단이 주역의 내용을 만든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주나라는 그것을 물려받아서 내용을 좀 순서와 내용을 바꿔서 주역을 성립시켰던 것이지요.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 어디를 점령하다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점령. 한자 보이시나요? 점령. 이 점치다 할 때 점자가 있죠.
어디를 점령하다. 이게 왜 점치다는 점자가 들어가 있는가? 생뚱맞아 보이는데 이 점령은 뭐냐 하면 은나라 때 생긴 단어입니다. 은나라 때. 은나라 천자가 이제 중앙에 있는데 은나라 천자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점령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점인, 점쟁이를 잡아옵니다. 예. 당시에는 은나라가 중심에 있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점을 쳐서 국가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은나라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점인, 아까 그 점괘 해석을 하는 그 나라의 수장을 잡아와 버립니다. 은나라가 있는 그 천자의 수도로 잡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이제 독자적으로 점을 해석할 능력을 상실한 거지요. 그러면 그 나라는 국가대사를 결정할 때 역시 점을 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거북 등딱지를 불에다 구워서 그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나라 천자가 있는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은나라 천자가 그것을 받아서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해석을 해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훌륭하게 통치가 되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은나라는 아까 그 지도에 보셨다시피 중원 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나라 천자의 그 어떤 지배력은 자기가 치는 점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은나라는 각 나라에서 점인들을 다 잡아왔기 때문에 은나라 수도에는 은나라 천자 밑에 수십 명의 점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인 집단과 은나라 천자가 은나라의 지배 계급들인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은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점치는 능력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 천자와 점인들은 그 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점쳤던 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집계한 다음에 틀린 것은 버리고 맞았던 것은 계속 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비슷한 점을 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일 때 맞았으면 그걸 보관하는 거죠. 다음에 해석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틀린 점은 버리고 맞은 점은 보관하고 그 다음 1년이 지나면 또 정리해서 보관하고 이 노력을 수십 년을 한 게 아니고 수백 년을 한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은주 3대에 계속 이 거북점을 쳤는데요. 그 하은주 3대 기간이 2000년입니다. 대략 2000년. 그리고 하나라 있기 전에도 거북점을 쳤던 그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2000년 이상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점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비슷한 점끼리 분류를 하다 보니까 64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4가지. 나누고 하다 보니까 64가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주역의 64궤입니다. 64궤. 예. 그리고 그 64 분야, 분류, 64개의 범주 안에는 계속해서 2000년 이상 계속 들어맞았던 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맞았던. 계속해서 들어맞았던 그 내용, 핵심, 그게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주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점인들, 은천자는 이제 점인 집단의 우두머리죠. 이 점인들이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역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강의 때 이 뒷부분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